삼국지연의를 보면 처음 주인공은 유비로 유비 중심으로 삼국지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이후 유비가 죽고 나면 제갈량으로 이어져 제갈량이 여러 차례 북벌을 하면서 주인공 자리를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제갈량에 이어 삼국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는 바로 제갈량의 유지를 이어받아 제갈량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벌을 하게 되는 강유입니다. 강유는 촉한 최후의 명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유는 거품이 많이 끼었다라며 강유 고평가 논란이 있긴 하죠. 오늘은 이 강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관우가 여몽에 의해 세상을 떠난 이후 열받은 유비는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오나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육손의 화공에 의해 대패해버렸고 이 전투에서 수많은 장수들도 목숨을 잃었으며 결국 유비 자신도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이후 제갈량이 총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제갈량은 약 5년간 총나라 내실 다지기에 들어갔고 227년 마침내 1차 북벌을 떠나게 되었죠. 이때 천수태수이던 마주는 부하장수이던 양서, 윤상, 강요와 함께 천수 일대를 순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여러 성에서 성문을 활짝 열고 제갈량과 촉군을 맞아들였고, 그러자 마주는 함께 했던 장수들도 배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혼자 상규성으로 도망쳐버린 것이죠. 이때 강유 역시 상규성으로 따라갔지만 그를 의심한 마주는 성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결국 강유는 촉군에 투항하게 된 것인데요.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강유가 제갈량의 계책을 꿰뚫어 본 뒤 제갈량이 깜짝 놀라게 만들고 조은과 호각으로 싸우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정사에는 없던 내용인 것입니다. 하지만 강유는 굉장히 총명한 데다가 무예도 겸비한 뛰어난 인재였기에 제갈량은 그에 대해 극찬했다고 하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제갈량의 북벌에 다 따라다니며 그의 곁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234년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뒤 촉군은 사마이가 이끄는 위군 몰래 조용히 후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사마이는 제갈량이 죽었다는 걸 확신하고 촉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촉군의 뒤를 추격하게 되었죠. 사실 별다른 손실 없이 퇴각을 한다는 것은 당시 가장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제갈량까지 죽은 마당에 촉군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던 것입니다. 이때 강유는 추격하는 위군을 보고 북을 치면서 공격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퇴각은 사실 사마이를 성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계책이었던 것처럼 움직이자 화들짝 놀란 사마이는 결국 추격을 포기하고 퇴각하고 말았죠. 그렇게 촉군은 큰 타격 없이 무사히 전군 퇴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국지 연의에는 미리 준비해 놓았던 나무로 만든 제갈량을 본 사마이가 깜짝 놀라 달아나는 것으로 연출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강유의 계책이었던 것이죠. 이후 장환이 제갈량의 뒤를 잇게 되었는데 강유는 제갈량의 유지를 이어받아 장환, 비의와 함께 북벌을 다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44년 조상이 이끄는 10만의 위군이 총나라 한중을 공격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하지만 왕평이 지휘하는 총나라군에 패배해버렸고 조상이 퇴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비의와 강유가 이끄는 대규모 지원군이 도착해 조상의 퇴로를 막아버렸는데 막힌 퇴로를 일일이 뚫어가며 퇴각하던 위군은 강유의 뒤치기까지 맞아 정말 겨우겨우 전멸을 면했을 정도의 무지막지한 피해를 입고 말았죠. 이렇게 기세가 등등할 때 북벌을 감행해야 했지만 갑자기 장환의 지병이 악화되면서 결국엔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북벌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촉한의 대장군 자리를 물려받은 비의는 북벌에 소극적인 편이었죠. 비의는 제갈량도 못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며 우선 내정을 튼튼하게 하면서 국력을 키우고 훗날 제갈량급의 대단한 군사적 재능을 가진 인물이 나타나면 그때 북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때 강유는 반란을 일으킨 이민족을 평정했고 247년부터 249년까지 요하와 함께 양주나 옹주 등 위나라의 변방지역으로 공격해 들어가기도 했죠. 하지만 이때마다 강유는 대병력을 이끌고 출진을 하고 싶어 했지만 비의는 항상 만명 안팎의 병력만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유는 뭘 하고 싶어도 마땅히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253년 1월 1일 새해연의 도중 위나라 출신 항장이던 곽순이 갑자기 비의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내정에는 진지가, 군사에는 강유가 이를 맡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 약 10여 년간 강유는 미친 듯이 북벌을 벌이게 됩니다. 심지어 부장이던 장익이 나라가 작고 백성들이 지쳐있어 전쟁을 자주 치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충고를 하기도 했지만 강유는 이를 다 무시해버렸죠. 하지만 강유의 북벌은 정말 쉽지 않았지만 많은 전공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254년 6월 적도로 출병한 강유는 적의 지휘관인 서질의 목을 베고 대승을 거두었고 이때 많은 성을 함락시키기도 했죠. 하지만 오래 머무르기엔 한계가 있다고 느낀 강유는 다시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 해인 255년 8월 다시 한번 적도로 출병해 엄청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옹주자사이던 왕경과 맞붙은 강유는 위군 수만 명을 죽였다고 기록될 정도로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었죠. 이는 제갈량이 했던 북벌을 통틀어 가장 큰 전공을 세웠던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경을 적도성으로 몰아넣는데 성공했죠. 심지어 이때 총나라의 기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 등에는 일단 옹주를 총나라에 넘겨주고 나중에 되찾자며 적도성 구원을 포기하자는 말을 하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태의 생각은 달랐고 결국 위나라의 구원군으로 인해 하는 수 없이 강유는 적도성의 포위를 풀고 퇴각하는 수밖에 없었죠. 비록 퇴각은 했지만 이 전투 덕분에 강유는 대장군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만큼 강유는 군사적 재능이나 통솔력, 지략 등은 당시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으며 총나라에 귀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혼자만의 힘으로 대장군 자리에 오른 걸 보면 마냥 거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죠. 하지만 강유가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긴 건 아닌데요.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전투도 많았죠. 어쨌든 이듬해인 256년 또다시 기산으로 출병한 강유는 그가 다시 올 것이라고 예상한 등해가 방비를 든든히 했던 탓에 여러 번의 전투에서 계속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강유는 진서대장군이던 호재와 연대해 강유가 등해와 전투를 치르고 있을 때 호재의 한중군이 등해의 뒤를 칠 계획을 세웠지만 호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강유는 또 다시 등해군의 패배에 후퇴하게 되었죠. 그런데 등해의 추격군에게 덜미를 잡혀 단곡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대패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상황이 얼마나 아수라장이었는지 단곡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총나라 장수만 10명이나 되었고 사마시의 전행에 열받아 총나라로 귀순했던 하우페가 단곡 전투 후 종적을 감췄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우페 역시 이때 죽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하고 있죠. 이때 패배로 인해 총나라 사람들은 강유를 엄청나게 원망했으며 강유는 대장군에서 위장군 행대장군사로 스스로 지위를 강등시켰습니다. 단곡 전투가 있고 나서 약 2년이 지났을 무렵 총나라 조정에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촉의 내정을 담당하고 있던 진지가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총나라 조정의 모든 권력은 환관이던 황후에게 쏠려버렸고 황후는 대신들도 눈치를 볼 만큼 강력한 권세를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유는 황후의 전행을 눈뜨고 볼 수 없어 유선에게 황후를 죽여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지만 유선은 황후는 소인배일 뿐이라며 강유의 요청을 거절했고 그러자 강유는 성도에 있다가는 황후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이 두려워 이후 답중에 계속 머무르며 성도에는 가지 않았죠. 한편 25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북벌을 해오던 강유는 총나라 백성들의 원성을 듣고 있었는데요. 또한 촉의 조정 내에서도 북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황후와 사이가 좋지 않던 제갈첨과 동궐마저 북벌로 인해 국력이 너무 많이 소진되었다며 강유의 군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고 요한은 강유에 대해 지모가 적보다 뛰어나지 않고 역량도 적으면서 끊임없이 출병을 한다며 그를 맹비난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강유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황후가 자신과 결탁한 여무를 대장군으로 삼아 강유 자리로 보내자고 유선에게 요청했지만 강유만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 유선이 황후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262년에도 다시 한번 북벌을 감행했지만 또 실패하고 말았고 강유에 대한 민심은 계속해서 나빠졌을 뿐만 아니라 조정 내에서도 강력한 비판들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이후 263년 사마선은 결국 총나라를 평정하기로 마음먹고 종회 등의 제갈서를 대장으로 삼아 총나라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강유는 위나라의 침공 소식을 성도에 알렸지만 황후가 소개해준 점쟁이에 적은 오지 않는다라는 점괘만 믿고 안심한 유선은 계속해서 향락만 일삼았죠. 이후 강유는 여러 번 조정에 글을 올렸지만 황후가 강유의 글들을 중간에서 빼돌린 뒤 찢어버렸기 때문에 유선은 지금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강유는 등해와 제갈서의 병력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는데요. 강유는 기지를 발휘해 옹주를 지나 장안으로 공격해 들어가는 척하자 깜짝 놀란 제갈서는 군을 황급히 물렸는데 제갈서가 길을 내준 틈을 타 병력 손실 없이 한중으로 퇴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미 한중은 종회군에 의해 평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유는 결국 한중을 포기하고 검각으로 들어가 최후의 방어진을 펼쳤습니다. 검각은 험준한 지형의 천연의 요새였기 때문에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적을 막을 수 있었고 위군은 이곳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었죠. 종회는 여러 번의 공격에 나섰지만 큰 피해만 입고 결국 검각을 뚫지 못했고 퇴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적을 잘 막아내고 있던 와중에 강유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은평으로 우회에 돌아간 등해군에 의해 성도가 함락되고 유선이 항복했다는 소식이었죠. 이에 강유는 눈물을 흘리며 부랴부랴 다시 돌아온 종회군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강유는 종회에게 반란의 기미가 있다는 걸 눈치챘고 자신도 총나라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은 의기투합해 264년 걸림돌이었던 등해를 제거해버린 뒤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것인가 작전을 강구했죠. 그리고 강유는 종회에게 먼저 위나라 장수들을 제거하자고 했고 264년 종회는 촉과 위의 관리들을 모두 성도로 불러 모은 뒤 자신의 반란에 함께하지 않는 위나라 장수들은 모조리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유는 은밀히 유선에게 조금만 더 모욕을 참으시면 제가 다시 총나라를 부흥시키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한편 강유는 갇혀있던 위나라 장수들을 다 죽여야 한다고 했지만 종회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회가 우물쭈물하고 있는 틈을 타 갇혀있던 호열이 밖에 있는 아들 호연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하룻밤 사이에 이 소식은 위군 전체에 알려지게 되죠. 그리고 호연을 비롯한 위나라 병사들은 아무 명령도 없었음에도 성도로 몰려들어 종회와 강유를 습격해버렸고
그렇게 강유는 63세의 많은 나이로 몇 명의 병사들을 쓰러뜨린 뒤 자신도 마침내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가 덜 풀린 병사들은 강유의 시체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도질해버렸죠. 촉한의 최후의 명장이던 강유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강유가 여러 기지를 발휘해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퇴각할 때도 큰 피해 없이 병사들을 물린 모습들과 많은 총나라의 인물들이 죽은 이후에도 제갈량의 뜻을 받들어 홀로 계속해서 북벌을 이끌어 나간 걸 보면 별 시덥잖은 인물은 엄두조차 못 낼 일들을 해낸 것 같은데요. 많은 거품이 끼었다 라는 평가는 확실히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 총나라 최후의 명장이라 일컬어지는 강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유비 관우와 도원결의를 맺은 삼형제의 막내로 관우와 함께 삼국지 최강자라 불리는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는 장비가 시작부터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놨지만 실제 역사서에는 장비의 초반부에 대한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많아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장비가 어떤 출신 성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으며 그저 유비와 같은 동네 출신이라는 것 정도가 확인되었다고 하죠. 또 삼국지연의에서는 유관장 삼형제가 도원결의를 맺은 반면에 정사에서는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였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그 셋이 서로에게 특별히 각별하게 대했다는 기록은 많다고 하죠. 어느 날 유비가 군대를 모으자 관우와 장비는 유비의 아래로 들어갔고 유비는 그런 두 사람과 함께 같은 침대를 쓸 정도로 그들을 형제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비와 무척 가까운 사이가 된 후에도 관우와 장비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하루 종일 유비의 곁에 서서 그를 지켰고 이후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비를 따라다니며 온갖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갔다고 하네요. 196년 연희와 똑같이 유비가 서주를 노리는 원수를 막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자 장비는 도겸의 옛 부하이자 합의의 상인 조표와 함께 합의를 지키게 됐는데 장비와 크게 다투게 된 조표가 여포를 불러들이는 바람에 장비는 유비의 가족들을 남겨둔 채 도망을 쳐버렸다고 하죠. 이후 여포가 조조에게 죽임을 당한 후 조조의 아래에 있던 유비는 조조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소패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장비는 여포 밑에 있다가 조조에게 항복한 진이록이라는 장수에게 자신들과 함께 떠나자는 제안을 합니다. 진이록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합의성을 점령한 조조는 진이록의 아내의 미모에 반해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죠. 때문에 장비는 진이록에게 어찌 아내를 빼앗아간 자를 섬길 수 있겠냐며 그를 설득한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유비의 밑으로 들어간 진이록이 얼마 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는 다시 조조에게로 돌아가려고 하자 장비가 그런 진이록을 가차없이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후 유비가 서주에서 조조에게 패한 후 원소와 유표의 아래로 들어갔던 시기에 장비는 하우연의 조카딸인 하우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할 당시 그녀의 나이가 13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비가 그녀를 납치해 혼인을 올린 것이라는 썰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위나라에서 장비를 끌어들이기 위해 하우씨와 혼인을 시켰지만 장비가 혼인을 한 후 위나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유비를 따라가 버리자 화가 난 위나라에서 장비가 하우씨를 납치해 결혼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죠. 유표가 죽은 후 조조가 형주로 쳐들어오자 유비는 강남으로 달아났고 얼마 후 조조군이 추격을 시작하면서 마침내 장판파에서 유비를 따라잡게 되죠. 유비는 조조군이 등 뒤까지 왔다는 말을 듣자 아내와 자식들까지 버린 채 달아나면서 장비에게 병사들을 끌고 물가에 있던 다리를 끊어버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장비는 다리를 끊어버린 채 강을 등지고는 눈을 부릅뜨며 달려오는 조조군을 향해 내가 장익덕이 앞으로 나와 생사를 가름하자 라며 소리쳤고 그런 장비의 모습에 겁을 먹은 조조군은 감히 접근을 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조조군의 정예 기병대인 호표기가 무려 수백 명이나 있었음에도 고작 20명의 병사를 거느린 장비에게 덤비지 못한 것을 보면 당시 장비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연희에서는 적벽대전에서 주유가 조조를 상대로 이길 때 유비는 그저 강 건너에서 불구경을 하다 도망가는 조조를 쫓은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유비도 적벽에서 오나라와 함께 싸웠으며 장비 또한 관우 조운 등과 함께 많은 활약을 했을 거라 예상됩니다. 서촉을 정벌하러 떠난 유비는 방통을 잃은 후 급히 제갈량을 불러들였는데 이때 장비는 제갈량과 함께 물을 거슬러 올라가며 주변의 군현들을 평정했죠. 강주에서는 유장의 장수인 파군태소 어만을 격파하고 산채로 그를 붙잡은 후 왜 항복하지 않고 맞섰냐며 어만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만은 우리 땅을 침략해온 것은 너희들인데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너희에게 항복을 하지는 않겠다며 호통을 쳤죠.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장비는 당장 어만을 죽이라고 소리쳤지만 태연하게 장비를 보던 어만은 그냥 죽이면 될 것을 왜 쓸데없이 화를 내냐며 오히려 장비를 꾸짖었습니다. 그런 어만의 기계를 보고 감탄한 장비는 마음을 바꿔 어만을 풀어주고 그를 유비군으로 받아들입니다. 연희에서 나온 것처럼 어만이 앞장서서 옛 동료들을 설득하며 그들을 유비군으로 항복시켰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후 장비가 지나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장비가 어만에게 초계 장수들을 설득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하죠.
그렇게 장비는 유비가 촉을 점령하는데 큰 공을 세우면서 익주가 평정된 후 많은 상을 받고 파서태수에 봉해졌습니다. 하후연과 함께 한중을 수비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장압은 어느 날 군사들을 끌고 파서와 파동 지역을 점령한 후 그곳의 백성들을 모두 한중으로 옮기라는 조조의 명을 받게 되었고, 소식을 들은 유비는 파서태수 장비를 보내 장압과 맞서게 했죠. 자치통감에 따르면 장비는 50일이 넘게 장압과 대치하고 있다가 장압을 습격해 그의 부대를 크게 격파했고, 장압은 패배 후 달아나게 됩니다. 장비전에 의하면 장비는 일만의 정예 병을 이끌고 새길을 따라 이동해 좁은 산길을 지나가던 장압의 부대를 습격했는데 산길이 워낙 좁았기 때문에 뒤에 있던 장압의 병사들은 공격받은 부대를 신속하게 도와주러 갈 수가 없었고, 그렇게 각계격파를 당한 장압은 결국 말을 버린 채 10여 명의 부하들만 데리고 산을 타며 도망간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하네요. 장압은 위나라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의 명장이자 전략가인데, 장비가 그런 장압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봤을 때 장비는 단순히 무력만 뛰어났던 장수가 아니라 전략을 짜내고 병사들을 다루는데도 뛰어났던 지휘관이었음을 알 수 있죠. 이후에는 장비가 한중 공방전 때 뭘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한중을 얻기 위해 유비까지 직접 나섰던 전투인 만큼 장비 또한 유비에게 합류해서 많은 활약을 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한중 공방전의 승리 후 한중왕의 자리에 오른 유비는 장비를 사방장군 중에 우장군으로 임명했는데, 나머지 세 자리는 바로 관우와 마초 황충이었죠. 연희에서는 이를 모티브로 사마조응까지 더한 후 오후대장군이라는 가상의 관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한중왕이 된 유비가 본거지인 성도로 돌아가면서 한중의 태수 자리를 장비가 아닌 위원에게 줬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장비가 한중 태수가 될 것이라 여겼고, 장비 또한 속으로는 그 자리에 자신이 앉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유비가 위원을 한중 태수로 삼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하죠. 다만 이 일을 유비가 나이가 많은 장비 대신 위원을 중용하면서 장비를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했던 행동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유비가 장비를 견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비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한 행동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당시 장비는 파군 일대를 지키고 있었는데, 파군은 익주의 중심부이자 익주 곳곳으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요충지로서 만약 익주 내부의 일이 터지거나 한중이나 성도 등의 주요 도시가 위험해질 경우 장비가 빠르게 출동해 사건을 해결하기 가장 좋은 위치였죠. 유비는 이전부터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을 최후방 요충지에 두고 본인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우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의 군주였습니다. 서주에 있을 때는 관우에게 합의성을 맡겼고, 촉으로 떠날 때도 관우에게 형주를 맡겼으며, 이릉대전 때도 자신이 가장 믿는 제갈량과 조운에게 파촉지방을 맡겼었죠. 때문에 한중공방전이 끝난 후 파서지방에 장비를 그대로 놔둔 것도 유비가 가장 믿는 장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평소에 자신을 따르는 병사들을 너무 거칠게 대했다는 것인데요. 유비 또한 장비의 이런 성격을 걱정해 경이 지나친 형벌을 내려 병사들을 죽인 것이 벌써 여러 차례인데, 아직까지도 매일 가까이 있는 병사들에게 채찍질을 한다고 하니 이것은 스스로 화를 초래하는 길이오 라며 장비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장비는 끝내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았고 결국 이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됩니다. 221년 6월 유비가 오를 정벌하러 떠날 때 장비는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낭중에서 출발해 강주에서 유비와 만나기로 했는데, 출발을 하기 직전에 장비 밑에 있던 장수인 장달과 범강이 장비를 죽인 후 그의 목을 들고 오나라로 달아나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평소 장비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유비는 장비군에서 보낸 사람이 왔다는 말만 듣고는 장비가 죽은 것을 직감하며 슬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소 장비의 나쁜 버릇으로 봤을 때 범강과 장달은 장비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분노가 폭발해 그를 죽인 것으로 짐작되지만 구체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장비를 죽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장비는 개인의 무력은 물론이고 병사들을 지휘하는 능력이나 전술 전략을 짜는 능력까지 모두 최상급으로 평가받는 총나라 최고의 장수로 삼국지 시대에 수많은 뛰어난 장수들이 많았음에도 관우와 함께 독보적인 명성을 날리던 무장으로 취급받았다고 하죠. 다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총나라의 장군들에 대한 기록이 부실한 편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록이 매우 적은 부분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 중 제갈량이나 유비처럼 연희와 정사에서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인물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되면서 새롭게 재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초는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서도 연희와 정사의 차이가 가장 심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역사 속에서의 마초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마초의 아버지인 마등은 양주의 군벌인 한수라는 인물과 의형제를 맺었는데, 처음에는 둘의 사이가 매우 친했지만 영토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등이 한수를 먼저 공격하자 잠시 몸을 피했던 한수는 다시 돌아와서는 자신을 공격한 마등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죽여버렸죠. 이렇게 두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마등의 아들 마초와
한수군의 맹장 여맹이 1대1 대결을 벌이는 일이 있었는데, 연희에서는 초계 5호 대장군으로 관우 장비와 맞먹는 무력을 가진 마초였지만 정사에서는 여맹과의 대결에서 패하며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렸다고 합니다. 마초가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은 바로 원소군의 맹장 곽원과 만났던 평양전투인데요. 원소의 아들 원상은 당시 원소군 내부에서 명장 취급을 받던 곽원에게 수만 명의 군사를 내주고 조조의 영토인 하동 지역을 침공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하동 근처의 군현들을 모두 함락시킨 곽원이 평양 근처까지 도착하자 마등은 조조를 돕기 위해 아들 마초를 평양으로 보냈습니다. 마초가 곽원군을 맡고 있던 조조군의 장수 종효에게 1만의 병사를 넘겨받고는 곽원군을 공격해 들어가던 도중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이 마초의 다리에 맞는 사고가 있었는데, 마초는 침착하게 화살을 부러뜨린 후 포대기로 상처 부위를 감싸고는 끝까지 침착하게 지휘를 한 끝에 적군을 격파하고 곽원의 목을 베는 공을 세웠죠. 하북의 명장으로 이름난 곽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마초는 이제 더 이상 여맹에게 두들겨 맞으며 죽기 직전까지 몰렸던 애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북을 평정하는 데 성공한 조조는 형주를 정벌하기 전 후방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부하인 장기를 마등에게 보내 자신에게 항복할 것을 권했죠. 이후 조조가 표문을 올려 자신의 밑으로 들어온 마등을 위위에 봉하자 마등은 마초를 제외한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등은 조조에게 항복을 하면서도 장남인 마초를 양주에 남겨서 자신의 기반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이 그의 큰 실수였죠. 전중국을 통일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던 조조이다 보니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을 손에 넣기 위해 병사들을 일으킬 것이 뻔했고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마등 스스로 자신의 일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이죠. 결국 적벽대전에서의 패배 이후 조조는 한중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조조의 이런 움직임은 주변의 지방군벌인 유장과 마초 한수 등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조의 부하 장수인 종효가 장안을 넘어 서쪽으로 진출하자 마초는 한수에게 종효는 예전에 저에게 장군을 공격하라고 부추긴 적이 있었으니 이대로 그를 가만히 놔두면 저희가 위험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 마초는 아버지를 버리고 한수 장군을 부친으로 삼으려 하니 장군께서도 자식을 버리고 이 마초를 자식으로 삼으십시오 라는 말을 했죠. 사실상 이때 마초는 업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일가를 버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수는 마초의 청을 받아들여 병사들을 출격시켰고, 마초와 한수의 연합군은 관중 최고 요새인 장안을 함락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장안성을 그냥 지나쳐서 그 동쪽에 있는 동관을 점령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조조는 조인을 선발대로 보내면서 수비에만 힘쓰고 후속 부대가 도착할 때까지 절대 마초군과 함부로 싸우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 후 조조 또한 장압과 서왕, 우금, 허저 등의 장수들을 데리고 자신이 직접 동관으로 출진했죠. 그렇게 마초군과 맞서게 된 조조였지만 애초부터 그는 전투력이 뛰어난 마초 한수 연합군과 정면 대결을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적들의 등 뒤로 몰래 별동대를 보내 양쪽에서 적군을 협공하려 했습니다. 이때 서왕이 조조에게 자신이 병사를 이끌고 포판진을 건너 그들을 기습하겠다고 주장했죠. 이에 조조는 서왕과 주령에게 사천의 군사를 주어 몰래 강을 건너게 하고는 자신은 본대를 끌고 마초군과 대치하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마초군이 서왕의 움직임을 생각보다 빨리 알아채면서 포판진을 이제 막 건넌 서왕이 진지를 제대로 세우기도 전에 양응이라는 장수가 5천의 병력을 이끌고 야간 기습을 했지만 서왕이 침착하게 맞서면서 오히려 양응이 대패를 하게 되죠. 그 소식을 보고받은 마초는 즉시 한수를 찾아가서 위수 북쪽의 수비를 강화해 더 이상 조조군이 강을 건너는 것을 막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군량이 부족한 조조군은 20일 안에 곤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한수는 그냥 적들이 강을 건너게 놔둔 후에 한꺼번에 다 쓸어버리면 된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며 마초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한수와 마초의 세력이 비슷한 상황에서 그들의 동의 없이 병사들을 움직일 수 없었던 마초는 어쩔 수 없이 강을 건너는 조조군을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죠. 훗날 마초가 한수에게 낸 의견을 알게 된 조조도 깜짝 놀라서는 마초놈이 죽지 않는다면 내가 죽어도 묻힐 땅이 없겠구나 라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초는 강을 건너는 조조군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조조군이 강을 건너고 있을 때 자신의 병력을 이끌고 기습을 시도했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기습을 받고 깜짝 놀란 조조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본 장압이 조조를 급히 배에 태웠고 허저가 조조를 보호하기 위해 배에 같이 타게 됩니다. 강을 건너던 도중 뱃사공이 화살에 맞아 죽자 허저는 한 손으로 말 한 장을 들어 화살로부터 조조를 보호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노를 저어 강을 건넜다고 하죠. 조조군의 교위로 있던 정비라는 인물도 마초군의 기습을 보고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소와 말을 마초군 쪽으로 보내서 마초군이 가축들을 잡는데 정신이 팔리도록 만들면서 조조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조군이 강을 건너는데 성공하게 되면서 마초 한수 연합군은 조조군과의 대결을 포기한 채 양주로 돌아갈 마음을 먹었고, 피해 없이 물러나기 위해 조조에게 화친을 요청했지만 이제 자신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조조는 단칼에 마초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이때 조조를 따라왔던 책사 가후가 마초와 한수의 사이를 이간질시키자는 계책을 내면서 가후의 계책에 넘어간 마초는 한수가 자신을 배신했다 생각하게 됐고 적군의 분열이 일어난 것을 눈치챈 조조는 즉시 공격을 시작했죠. 그렇게 전투는 조조군의 승리로 끝났고 마초는 양주로 달아나게 됩니다. 업으로 돌아온 조조는 212년 5월 마초의 아버지인 마등을 비롯한 그의 3족을 모두 처형해버렸는데요. 이때 200명 가까운 마씨 일족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이들은 마등과 마초 부자의 욕심 때문에 죽음을 맞은 것이라 볼 수 있죠. 자신의 일족들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초는 조조를 더욱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며 필사적으로 재기를 시도한 끝에 자신의 세력을 다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마초는 병사들을 끌고 조조의 땅에 속하는 농상의 군현들을 공격했고 마초의 명성에 놀란 농서의 수많은 마을들이 마초에게 항복을 하면서 양주 대부분의 지역이 다시 마초의 세력이 되었죠. 이제 남은 곳은 조조가 임명한 양주자사 위강이 지키는 기성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마초가 공격을 시작하자 위강은 성을 굳게 지키면서 구원을 요청했죠. 요청을 받은 하우연이 급히 병사들을 이끌고 달려왔지만 이미 기성은 마초에게 점령당했고 위강은 목숨을 잃은 후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위강의 부하 중 조항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인 왕이는 죽은 위강의 복수를 하자며 남편을 설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왕이는 마초의 아내 양씨의 환심을 산 뒤 남편인 조항이 마초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면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이들뿐만 아니라 위강의 참군이었던 양부도 강서라는 인물과 짜고 마초에게 복수를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양부와 강서가 노성에서 군사를 일으키자 마초는 이들을 치기 위해 출전했고 조항은 마초가 성을 비운 틈을 타서 안에 머물고 있던 마초의 아내와 아들 그리고 남은 일가들을 모두 잔인하게 살해했죠. 그렇게 마초는 남은 가족들마저 모두 잃고 한중의 장로에게로 달아나게 됩니다. 마초가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도 가족을 모두 잃은 뒤 화병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할 정도죠. 장로는 마초의 용맹과 명성에 반해 그를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 했지만 장로의 신하들이 마초 때문에 마등과 일가족이 목숨을 잃었던 일을 꺼내며 자신의 가족들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다른 사람을 아낄 수 있겠냐고 말하자 결국 장로도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장로의 부하들이 자신을 몰아내려 한다는 느낌을 받은 마초는 마침 성도에 유장을 포위하고 있던 유비에게 밀서를 보내 항복을 청했고 얼마 후 항복을 받아들인 유비에게 가기 위해 한중을 떠났는데 어찌나 급했던지 신복인 방덕과 첩동씨 그리고 아들 마추를 버려둔 채 혼자서 탈출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버려진 방덕은 이후 조조의 부하가 되었고 마초의 첩동씨는 장로의 부하인 연포의 첩이 되었으며 마추는 장로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총나라로 간 마초는 한중 공방전에서 잠깐 등장할 뿐 그 후로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하다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